안녕하십니까. 미술 심리 진단 및 평가 3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미술 심리 진단의 과정 중에서 어, 프로이트의 이론을 가지고 심리 성격을 파악하는 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례에서 성격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양대산맥이라고 하죠. 심층 심리학의 양대산맥이라고 하는 융의 분석 심리학에 따른 성격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석 심리학이라는 학문도 굉장히 어려우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굉장히 좀 풀어서 설명은 드릴 텐데 용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이 제가 설명을 다 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검색이나 아니면 기타 관련 서적을 좀 찾아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심리학자의 이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챙겨서 배경 지식을 좀 확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두 심리학자 중에서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 성격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사례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술 심리 진단의 과정, 그리고 이제 분석 심리학적 이론, 특히 이제 융의 관점에서 이제 성격을 어떻게 파악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융은 프로이트와 굉장히 가까웠고요. 프로이트가 자칭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을 할 만큼 굉장히 둘이 친했는데 어떤 특정한 의견, 어떤 것이냐면 이제 성적 에너지, 그리고 심리 성적 발달 단계. 프로이트가 이 성에너지 리비도죠. 예, 리비도를 가지고 일단 성격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발달 단계에서 성적인 욕구라든지 위치에서 단계별로 고착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의 성격이 어떻게 된다? 예,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금 치우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융이 반기를 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절친했는데 둘이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융은 자신만의 이론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자신만의 이론을 확립하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제 프로이트의 가장 혁혁한 공은 뭐냐면 이제 무의식을 이제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의식화한다는 것인데, 결국 융도 이제 무의식은 인정을 하지만 이 성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성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일생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프로이트의 이런 이론들처럼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자신만의 이론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달리 융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의식과 무의식을 얘기했지만, 이제 융은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러면 요거랑 또 다른 또 하나의 개념은 이제 개인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크게 프로이트와 융을 구분하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걸 한 세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해 차이, 견해의 차이점, 사람을 보는 어떤 견해의 차이점. 우선 그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리비도라고 하는 거, 이 리비도, 이 성에너지인데요. 성에너지. 그 리비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그 리비도를 그 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어요. 생물학적 관점. 결국 그 리비도라는 것이 이제 생산, 결국 재생산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성에너지가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점을 두었죠. 첫 번째가 이제 이 리비도의 관점인데, 융은 이제 이 관점이 조금 달랐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둘이 헤어진 가장 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성에너지의 차이점인데, 융은 이 성에너지를 생물학적 관점에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성에너지만 본 게 아니고, 이 성에너지가 삶의 에너지를 포함한 정신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리비도가 삶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조금 협소하게 프로이트가 성에너지를 봤다면, 이제 융은 확장된 개념으로 성에너지를 정의했다. 이렇게 첫 번째가 그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성격 형성에 좀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른데,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성격 에너지, 즉 성에너지가 현재의 누구를 결정한다? 현재의 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결국 과거에 성적 에너지에 어떤 고착된 것들이 현재 성격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서 융은 과거 사건뿐만 아니고 결국 미래에 자기가 무엇을 하려는가에 달려 있다. 결국 어떤 열망이 있는지, 어떤 실현을 할 건지, 이런 자기 열망과 관련해서 이 성적 에너지를 확인을 했다. 달리 견해를 가졌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결정론이고, 융은 전체론으로 이야기했어요. 전체론은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드릴 텐데, 프로이트는 그렇잖아요. 프로이트는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이분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결정론은 결국 과거와 현재, 이렇게 이분법으로 봤는데, 융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이게 전체에서 분화가 됐다가 다시 전체가 된다는,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과거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아까 이제 이따가 또 설명드릴 그 집단 무의식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다시 전체로 합쳐진다라고 하는 전체론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도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의식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요. 무의식의 개념이 좀 다르다. 무의식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프로이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개인에서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즉, 스스로 자각 수준, 개인의 자각 수준에 따라서 무의식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즉 개인이 성적 발달 단계,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욕구가 고착이 된, 욕구가 결핍된 것들이 현재 나온다라는 좀 협소한 개인의 어떤 인간 정신의 협소한 개념으로 봤는데 융은 그게 아니고 인류 전체의 어떤 정신문화 발달을 봤다. 인류 전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집단 무의식이 출현하는 기본 이제 근거가 되거든요. 다시 설명드리면 프로이트는 개인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 그리고 개인이 겪었던 충족되지 못한 과거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재를 과거가 이제 현재를 결정하지만 융은 그게 아니고 현재 나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전체 무의식,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현재가 이루어진다. 결국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집단 무의식에서 용납하는 것들이 나에게 지금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요. 그 프로이트와 융의 차이점은 뭐냐?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약간 생물학적 관점에서 좀 중요시했던 반면에 융은 이게 삶의 에너지고 정신 에너지다. 즉 확장된 개념으로 봤고 두 번째는 현재 나를 결정하는 결정론이지만 융은 전체로 봤다. 요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개념이 개인의 자각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 개인의 자각 수준에 어떤 초점이 맞춰졌는데 융은 무의식의 개념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인류 전체가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온 보통 이제 DNA 안에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문화 아니면 서구 유럽의 문화 그리고 남미나 아프리카의 족속들 어떤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결국 그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이 이루어지고 자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 그 전체론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요걸 조금 지우고 아니네요. 그 다음 장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다음 장 보고 설명드릴게요. 예, 요거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분석 심리학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용어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 전체론이잖아요. 전체론인데 요게 이제 전체에서 분화가 됐다가 다시 전체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개념인데 우선 요 개념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밑에 에고라는 게 있습니다. 에고 여기 에고가 있거든요. 인글자로 쓸게요. 에고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여기 밑에 뭐라고 썼나요? 네, 셀프라고 썼어요. 여기 끝에 이제 셀프가 있어요.
프로이트는 세 개죠. 이드, 에고, 그 다음에 슈퍼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세 개인데, 프로이트는 굉장히 많아요. 에고하고 셀프 사이에 굉장히 많습니다. 융이 그 프로이트와 결별 후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류의 정신 문화를 좀 살펴봤어요. 인류의 정신 문화를 좀 살펴보니까 인류가 생각하고 있는 공통분모들이 있었더라. 공통분모.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어머니상도 있고요. 이게 이제 여성상인데, 그리고 아버지상도 있고요. 이게 남성상. 그리고 이제 남성상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영웅이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죠. 주인공. 영웅도 있고, 그 다음에 조력자도 있고, 그리고 그림자도 있고, 이걸 우리가 이제 섀도우라고 하죠. 섀도우. 여러분들 이제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게임 등을 보시면 주로 그 세계를 구원하는, 아니면 그 세계관에서 주인공이 있죠. 그건 이제 여러분이 들 텐데, 그 주인공이 있으면 항상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가 있고, 그리고 주인공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림자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융이 이렇게 인류의 정신문화를 쭉 살펴보니까, 뭐 아마존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아시아도 가보고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공통분모가 있던데, 이런 공통된 이 상들이 있더라. 상. 이미지.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이제 원형이라고 그랬어요. 원형. 아키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 이 아키 타입, 여기 이네요. 이 아키 타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상들이 쭉 있더라. 근데 보통은 그림자들을 나타내는 게 뭐 악마, 뭐 사기꾼, 도둑, 뭐 쭉 이렇게 있겠죠. 뭐 영웅은 뭐 지도자, 이런 상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민족을 가든지 이 원형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근데 이 원형은 결국 어디에 들어 있냐면 신화, 그다음에 전설, 그리고 뭐 동화, 뭐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뭐 구전, 소설, 아니면 그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원형들이 쭉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게 결국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으로 갖고 있고 보편적으로 갖고 있더라.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죠. 뭐 단군 신화라든지, 아니면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 춘향전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어떤 영웅이 혼란을 잠재우는 이런 여러 공통분모들이 잠재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서구 문화에서 스토리텔링의 어떤 근본 소스가 돼요. 무슨 얘기냐? 영화나 아니면 기타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결국 혼란을 잠재우는 거죠. 주인공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혼란을 잠재우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어, 이야기 구조가 있는 스토리텔링, 뭐 시나리오를 쓸 때 이렇게 이제 원형지를 이용을 하는데요. 결국 융이 찾아봤더니 이런 공통 분모가 있더라. 그래서 이 공통 분모 중에서 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어, 원형이 있더라. 페르소나. 이게 뭐냐면 가면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가면. 그리고 아니마라는 원형이 있고, 아니마. 이게 뭐냐면 여성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아니무스. 요거는 남성입니다. 남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섀도우. 중요한 원형인데요. 여기 일단 페르소나, 그 다음에 아니마, 그 다음에 아니무스, 그 다음에 그림자. 예,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원형은 여기 셀프. 이렇게 5개를 여러분이 이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요게 그 그림에도 그림 검사를 하게 되면 요게 또 융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림 검사를 하고 해석을 할 때 이런 원형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그림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또 재밌게 또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원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조금 지우고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기를 조금 해 놓으시고요. 다시 원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페르소나였죠.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는 제가 아까 가면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이게 이제 사회적 가면이에요. 사회적 가면. 이게 뭐냐? 아까 융이 그 프로이트와 다른 무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제 집단 무의식인데, 집단 무의식에서 요구하는 가면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집단에서 요구하는 것. 그러면 이제 이거에 반대가 있는데요. 예, 집단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집단에서 요구하는 것. 두 번째, 집단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것. 요거가 뭐냐면 아까 5번에 제가 조금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섀도우가 돼요. 섀도우, 그림자로 이제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이제 집단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들은 섀도우라고 하는 원형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즉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인류의 이제 보편적인 정신 에너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집단 무의식에서 요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인지, 아니면 이건 이제 크게 역할이라는 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내가 이제 국가, 사회, 조금씩 내려가면 뭐 가정, 그다음에 친구, 직장, 예, 이렇게 여러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이나 집단이 있을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결국엔 뭐다? 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페르소나가 돼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의 개념을 잘 알아야지
융의 정신분석이 그 이해가 되는데 분석심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요거는 사회적 가면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2차 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시 시간이 돼가지고요. 여기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 집단 무의식에서 요구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